오늘은 일본 영화로 보는 일본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극장의 관객 수는 2017년 기준 1억 7,500만 명이고 한국은 2억 2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일본 인구의 45% 수준인 한국보다 관객 수가 적어졌습니다. 80% 수준입니다. 일본 극장 티켓의 가격은 1,500엔에서 1,800엔 사이로 한국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는 한국보다 적은데 영화 시장의 크기는 VOD까지 포함해서 북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죠. 일본 영화 하면 단연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일본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걸작이기도 하며 서부극, 범죄물 등 장르 영화에 영향을 끼쳤고 세계적인 사무라이 붐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이후 황야의 7인으로 해외에서 서부극으로 리메이크되기도 했으며 이 황야의 7인은 또다시 2016년에 매그니피선트 7로 리메이크되었습니다.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토 다케시 감독의 소나틴에 하나비에 열광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지금의 일본의 영화를 보면 일본의 전반적인 갈라파고스화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의 내수 시장에 취해서 변화를 못하다가 사라져간 일본의 반도체, 전자제품, 스마트폰처럼 말입니다. 영화 어느 가족으로 2018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일본 영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이대로는 일본 영화가 세계에서 잊혀져 버릴 수 있다. 일본은 국내 시장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해외 진출 의욕이 떨어지고 국내 관객에게만 어필할 것 같은 기획을 해서 갈라파고스화가 심해졌다. 2000년대 이후 해외 영화제에 가보면 일본 영화에는 사회의 정치 상황을 소재로 한 것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일본 영화의 폭과 다양성이 좁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영화가 망해가는 이유를 하나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감독과 배우에 대한 열악한 대우. 일본 영화판에서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의 위상이 굉장히 낮습니다. 유명 감독도 제작사 관계자로부터 비용 절감 요구를 수시로 받고 비전문가들이 영화 내용에 대한 간섭도 심하게 합니다. 영화가 성공해도 보수의 수준은 1%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영화 흥행 수익 중 45% 정도를 극장이 가지고 남은 55%를 투자자와 감독 등 제작진이 6대4 비율로 나눠 가집니다. 제작진 손에 떨어지는 흥행 수입은 22% 정도이며 이것은 대개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데 쓰입니다. 반면 일본에선 흥행 수입 중 50%는 극장에 가고 남은 50% 중 10%는 배급사 40%는 투자자에게 가죠. 감독에게는 아예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1% 정도의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협상을 해야 하는데 유명 감독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영화 감독을 하려고 할까요? 또한 일본에는 송강호 같은 전업 영화 배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라마와 광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죠. 2018년 개봉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이런 일본 영화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작비 300만엔의 초저예산으로 흥행 수입 31억엔을 만들어 무려 수익률 1000배라는 대박을 터뜨렸는데 최초 계약대로 배우는 전원 노게런티에 감독의 연출료는 고작 30만엔 뿐이었습니다. 러닝 개런티가 없는 일본 영화계의 관행상 제작진과 출연 배우들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영화계의 폐쇄적인 구조와 불평등한 수익 배분은 점점 일본 영화계를 바짝 말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수한 영화인들의 이탈. 영화를 꿈꾸던 우수한 인재들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업계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메탈기어 시리즈로 유명한 게임 감독 코지마 히데오 페트레이버, 공각기동대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 오시이 마모루도 이 같은 케이스입니다. 감독으로 성공하려면 정말 엄청난 대작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성공하든가 다른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배우들도 드라마가 우선이고 영화는 그 드라마의 극장판이 대부분이죠. 일본 영화판으로 유입되는 미래의 인재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리지널 각본이 없다. 일본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가장 특이한 점이 쉽게 보입니다. 바로 제작위원회입니다. 많은 출자자가 주식회사처럼 공동 투자하고 제작을 진행합니다. 99% 이상의 일본 영화가 이런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 이런 꼰대들이 또아리 튼 구조에서 제작되어지다 보니 누가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전과 같은 배우 스토리 비용 절감으로 빠르게 제작해야 하니 참신하고 개성있고 창의적인 색다른 의견은 무시당할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만 추구하다 보니 일본 국내에서 일정한 흥행이 보장되는 애니메이션이나 이상한 만화 실사판 영화만 꾸준히 제작되겠죠. 네 번째, 만화의 실사판. 만화를 실사화하는데 정말 진짜 너무 지나치게 똑같이 만드는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드보이 영화는 일본 만화가 원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만화와는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내며 영화에 맞게 재창조했죠. 일본 영화 20세기 소녀는 닮은 사람을 배우로 기용하고 내용도 비슷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정작 재미는 없었습니다. 정말 지루하게 봤습니다. 만화의 실사화는 대개 이런 패턴이라는 겁니다. 만화를 재미있게 본 팬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인다. 만화와 비교하며 그냥 본다. 재미는 없다. 그래도 일정한 관객은 있다. 계속 만든다. 영화 진격의 거인을 보면 왕작의 정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만화 실사화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폰서의 과도한 간섭. 위에서 언급했던 제작위원회라는 막강한 스폰서와 방송사들이 간섭하면서 TV 드라마의 극장판, TV 애니메이션의 극장판, 만화의 실사판 등이 우후죽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고요? 검증되었으니까요. 실패하진 않을 거니까요. 돈이 되니까요. 대박은 아니지만 돈은 버니까요. 이상한 영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문가들이 과도하게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감독과 과도하게 간섭하는 스폰서들이 만드는 괴이한 영화들이 연간 400편이나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영화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그 밥에 그 나물, 맨날 나온 배우들. 주인공으로 중복되어서 많이 나오는 사토 코이치, 외국에서도 종종 활동하는 와타나베 켄, 아베 히로시, 사카이 마사토, 개그맨 출신 감독 겸 배우 키타노 다케시, 그리고 맨날 보던 게 후지와라 타치야, 한국 영화 곡성에도 출연했던 쿠니무라 준. 이 배우들이 돌고 도는 거죠. 새로운 배우를 기용하려는 시도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돌이 일본 영화를 망친다. 이것이 한국 영화와 일본 영화를 가른 주요한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아이돌들의 발연기를 영화에서 보여줬는데요. 일본에서는 그들의 연기력이 어설퍼도 봐주는 시선이 있습니다. 아이돌들 연기 못하지만 귀엽잖아. 뭐 상관 있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의 연기력 논란이 없고 그래서 좋다는 덕후들이 넘치고 이 덕후를 겨냥한 제작위원회의 안전한 제작 방식이 계속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한 저질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당시 이런 일본의 아이돌 영화를 보고 따라했습니다. 잭스키스가 주연으로 나온 세븐틴, H.O.T가 나온 평화의 시대, 서세원이 만든 긴급조치 10호 등이 있었는데 수준 높은 한국 관객들의 의견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일본 꼴 날 뻔했습니다. 여덟 번째, 불가능한 사회 비판 영화 제작.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 2018년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당시 아베 총리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유력 신문인 피가로는 일본 수상이 이 영화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베는 일본계 외국인이 수상을 해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더니 이번에는 입속에 벌레라도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일본 수상의 비문화적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죠. 논란이 되자 아베 총리가 늦게서야 축전을 보냈으나 감독이 거절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각해학원 스캔들을 소재로 한 일본 영화 신문 기자의 경우는 빡이 엄청나 아베 정부가 방해하지 못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자의 제작사인 이온그룹은 아시아 최대의 유통업체인 대기업인데다 일본의 핵심 야권 인사 및 도쿄신문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백이 있는 영화조차 어마어마한 방해를 받아서 제작이 순탄치 않을 정도면 웬만한 영화 감독들은 한국의 택시운전사 1987 기생충과 같은 사회비판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정권의 선전도구. 2020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50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의 본질은 지워버리고 미화하는 내용만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를 까는 내용이 많았다고도 하는데 그 당시 정부는 자민당이 아니고 민주당이었습니다. 자민당 정권이 자신의 전적을 까는 거죠. 자신들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렇게 아베 정권에서는 영화의 선전도구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국심과 이전 침략 역사의 정당화를 위한 국책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함대를 향해 돌진하는 일본 카미카제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원의 제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0번째, 비용의 문제. 열악한 제작비 때문인지 전반적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승리호는 200억의 제작비로 헐리우드 SF 영화의 퀄리티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영화의 통계로 추정을 해보면 1년에 10편 정도 되는 평균적인 일본 영화의 히트작은 일본 국내 시장만을 보고 개봉하니 흥행 수입이 30억엔 정도이고 실제 제작비가 그것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10억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승리호의 50% 정도 제작비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하니 감독과 배우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줄 수 없고 시기의 퀄리티나 전반적인 질도 기대할 수 없겠죠. 일본 영화는 무언가 혁신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일본의 경제처럼 끊임없이 추락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꼰대 문화가 휘어잡고 있고 변화의 의지가 없으며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현상에 만족하며 저질 상품만 만들어내는 갈라파고스에서 천천히 익혀지는 개구리 같은 일본 영화.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일본 영화로 보는 일본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